이번 6월 평가전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중 하나가 우리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을 클린스만 감독이 아직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비와 공격 라인의 간격이 매우 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강인이든 사실 뭐 어떤 선수든 볼을 잡았을 때 선수들의 간격이 너무나 멀다 보니까 그 주변에 도와주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페루전이 끝난 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강인 혼자서는 팀의 승리를 만들 수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이강인 선수가 볼을 조금 소유하는 플레이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도 되지만 전술적으로 보면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주변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 선수에게 둘러싸일 때가 많고요. 패스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강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위치를 너무나 측면 지역에 국한시켜서 플레이를 시킨다 라는 점도 문제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단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측면 플레이도 되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또 어쩔 때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최전방 공격수까지 볼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의 위치를 정말 다양하게 쓰기도 하고요. 이강인의 위치를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시키지만 사실상 측면으로 많이 돌아뛰는 측면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로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국가대표팀 두 경기를 보면서 이강인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국한되어서 이강인이 볼을 터치하는 위치가 애초에 측면 지역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볼을 많이 만질 때,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플레이에 관여가 많이 될 때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요르카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이강인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고, 이강인이 볼을 가지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중앙이든 활발하게 오가고 심지어는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에도 좀 가담을 하고, 이렇게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강인이 볼을 잡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런 플레이를 할 때 이강인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애초에 측면에 배치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간격이 넓은 상황에서 선수가 따로따로 노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볼을 잡으면 애초에 주변에 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측면에서만 뛰기 때문에 왼쪽 측면이나 중원이나 아니면 후방 빌드업 과정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빌드업 과정에는 이강인이 참여를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두 경기 내내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 내에서도 이제는 수익급 플레이메이커가 된 상태고, 이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분명히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페루전과 엘살바도르전 두 경기 동안은 분명히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마치 손흥민이나 아니면 맨시티의 마레즈나 뭐 이런 선수들처럼 약간 아이솔레이션을 하면서 이강인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이강인을 한쪽 측면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일단은 이강인의 반대편으로 혹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 상대 풀백과 이강인, 요 이제 오른쪽 측면 공간에서 1대1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때 우리가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이강인에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시면 여기서 사실은 이런 플레이는 보통 어떤 선수들에게 만들어주느냐, 요 1대1 찬스에서 1대1을 성공시킨 다음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들, 그러니까 맨시티에서는 마레즈,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비니시우스, 아스날에서는 사카, 이제 이런 선수들처럼 1대1 능력이 출중하고 여기에 플러스 득점 능력이 장점인 선수들한테 이런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득점력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실제로 페루전과 엘살바도르전을 보면요, 1대1 찬스에서 돌파는 됩니다. 돌파를 잘하는 선수니까. 돌파를 한 다음에
마무리 슈팅이 약간 아쉬울 때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1대1을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슈팅을 한다. 이러면 우리의 득점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에게 이렇게 1대1 찬스를 만들어준다는 건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죽이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오히려 여기서 1대1 찬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 측면에서 볼을 주고받을 때 상대 수비를 쏠리게 만들고요. 여기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온 다음에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주는 이 패스가 정확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요 1대1 찬스가 아니라 반대편에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 그런 다음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전술을 진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는 역시나 마무리를 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플레이에 관여가 많이 돼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주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더 이 선수의 역할에 적합해요. 그런데 현재는 이강인 선수에게 계속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그 엘살바도르전이나 페루전을 복기를 해보면 이강인이 1대1 찬스에서 무리하게 상대 수비를 돌파를 하거나 혼자서 마무리를 해서 슈팅을 가져가거나 약간 조급해 보이는 모습도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약간 경기 끝나고 답답하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도 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최전방 투톱을 사용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 투톱 전술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투톱을 쓰게 되면서 미드필더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간격이 벌어지는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투톱을 쓰면서 4-4-2 전형을 쓸 때 이강인 선수가 매우 적합한 자원입니다. 특히나 측면 지역에서. 왜냐하면 아스톤 빌라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이 이강인을요 중앙 미드필더로 영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강인을 측면 지역에서 영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톤 빌라의 에미리 감독도 마찬가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도 마찬가지고 4-4-2 전형을 자주 쓰는 감독들이거든요. 근데 이 4-4-2 전형을 쓸 때 당연히 우리 국가대표팀과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가 2명이다. 그리고 최전방 투톱이다 보니까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주는 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좌우 측면이거든요.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측면 공격수의 유형이 아니라 중앙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을 배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메오네 감독은 정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4-2 전형을 자주 쓸 때 코케나 사울리게스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인데 측면에 배치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도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측면에 배치될지라도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다시 나가줄 수도 있는 선수.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중원 싸움과 측면 공간을 동시에 커버해줄 수 있는 활동 반경이 넓고 멀티플레이가 되는 선수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 숫자를 한 명 더 늘려서 공격수를 많이 배치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강인을 오히려 측면에 배치시켰을 때 이강인의 플레이 활동 반경을 측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측면으로 나가줬다가 이 반복적인 운동을 이강인에게 맡겨서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도 관여를 하고 중원 싸움에도 도움을 주고 플러스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측면 공격도 주도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 멀어지는 간격을 사이사이에 들어와 주면서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이재성도 이강인하고 비슷한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마인츠에서 이강인처럼 측면과 중앙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재성과 이강인 이렇게 전형적인 측면 공격수 내지는 윙어가 아닌 선수들을 측면에 배치해 놓고 이번 페루나 엘살바도르 전처럼 너무나 이 두 선수를 측면에서만 쓴다 라는 것은 이 선수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3월과 6월 이 두 번의 평가전을 치르면서 아마도 클린스만 감독 사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했을 거고, 이제 우리가 9월 달에는 웨일스와의 경기거든요. 근데 웨일스는 우리가 만났던 팀들보다 훨씬 더 피지컬적으로 좋은 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더 간격을 잘 유지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지어 유럽 원정을 가서 이렇게 넓은 간격을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더 이렇게 넓은 간격들을 보완해 나와서 이강인의 활용법을 조금 더 잘 가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강인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고민을 우리가 계속 가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의 활용법에 대한 틀을 일단 기초적인 뼈대를 잘 갖춰줬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